19 그리고 80의 마지막 공연. 언제나 처음처럼 무대에 서면 혼신을 다하는 열정. 그날 나는 울고 말았지. 그녀의 연기에 그만 푹 빠져버렸거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사랑에 빠졌어. 그녀와 함께 마신 카모마일이 나를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게 했거든. 오랜만에 푹 잤어. 오래전 기억 속을 유영하며 나는 한 마리 나비가 되어 그녀와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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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떠나지 마. 2021년에도 2025년에도 모두를 사랑하는 수호. 생각 감사합니다. 옛날 생각에 목이 메이네요. 자, 오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극계의 데모, 그리고 깊은 카리스마 넘치는 저음의 목소리, 때론 강하지만 때론 부드럽게, 그리고 때론 섹시하게, 늘 개성 있는 연기로 무대 위에서 울고 웃기는 천상의 배우 박정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책은 제 시집인데요. 선생님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상상하지 못하고 왔는데 제가 그동안 참 잘 살았구나, 참 감사할 때가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 다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오신 자리가 아니고 스스로 당신의 발걸음으로, 그 호흡으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저는 믿어줍니다. 한 분 한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호사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정자라는 이름은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소수옥 존칭 다 생략입니다. 강혜숙, 유자효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황주연, 이루다, 홍성래, 강혜숙, 김혜영, 김민숙, 이영애, 윤숙희, 김태훈, 김봉수, 아까 저한테 멋진 글을 선물해 주신 한장한, 서예가, 다 이렇게 이름들이 너무 멋진데요. 저는 고작해야 박정자예요. 다정하십니까? 네. 아마 이 자리에 혹시 저보다 더 1년이 위라든가 한 달이 위라든가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저는 1942년생입니다. 빨리 암산을 좀 해보셔요.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아까 우리 소속 이사장이 80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벌써 과거입니다. 과거는 1시간 전도, 10분 전도 과거죠. 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
현재 저는 저는 만 나이를 아주 이런 거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뭐 나라에서 준 숫자로 치면 83세. 네, 42년생입니다. 가끔 나이가 저한테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랑할 게 이제 나이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이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저는 묻지도 않는데 얘기를 해요. 난 지금 몇 살이라고.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정말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나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 오늘 저한테 큰 선물 같은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뭐 특별히, 저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네, 연극 배우입니다. 물론 오늘 제가 몇 말씀 나누거나 드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뭐 특별한 강의를 할 건 없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저는 늘 이게 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제 모든 거를 다 헤아려 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도 아닌데 오늘 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시가? 네. 그런데 참 무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몰라도 무대 위에 이렇게 올라오면 다 암기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시구절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감정, 또 모자도 소품 다 들고 나오시고, 아까도 그 꽃 우리 다 받았고, 세상에 그 아름다운 꽃 바구니에 꽃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아 가지고 오셨던 신앙송, 정말 참 아름답습니다. 저희 연극하는 동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진심은 느껴지지 않지 않나, 좀 속으로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근데 정말 그 진정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멋지셨어요. 그때 저도 오늘 사실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는 왜 이렇게 올까요? 근데 이게 비가 그칠지, 날이 더울지 추울지 가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서. 무슨 있죠. 무슨 있어요. 박정자의 멋이라면 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멋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제 의상에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그래도 박정자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이 먼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눌러서 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라. 전 아날로그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아날로그시죠? 디지털 한 분도 안 계시죠 여기? 시인이라면, 연극 배우라면 무조건 아날로그야. 우리가 디지털을 이해할 이유도 없고, AI, GPT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어. 네. 그러면 여기 불을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제대로 보려면.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네, 이거 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연극이 곧 인생이 된 영원한 현역 배우 박정자. 연극을 하면서 난 한 해도 쉰 적이 없어. 극장 밖의 시간은 그냥 기다리는 인생 같았어요.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한 이래 지금껏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대에 올랐고 출연작은 무려 160여 편에 이릅니다. 6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뜨거운 무대를 향한 열정. 이에 대해 동료 배우들 또한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조용하시고 말씀도 아주 조금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무대에만 서시면 좀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뭐 카리스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옆 사람이 주눅들 정도로. 그래서 아마 오늘까지 최고의 연극배우로 살아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자는 낯선 역할에 늘 과감히 도전해왔습니다. 1991년 당시 관객 5만 명을 동원해 흥행 대기록을 세웠던 연극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이 작품에서 가난하고 순박한 엄마로 열연하며 심금을 울렸던 그녀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해선 남자 노예 럭키로 파격 변신해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럭키, 나는 굳이 남자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인물로서 생각했고, 그러니까 박정자한테는 이런 역할이 어울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제가 늘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라도 나한테 주어지면 하고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찾아서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재밌어요. 동아 연극상, 이해랑 연극상 등 유수의 상을 모두 거머쥐며 한국 연극사에 대체불가 지배력을 지닌 배우 박정자. 우리가 흔히 이제 연극을 배우의 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박정자 배우는 그 말을 가장 잘 웅변하는 배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특유의 저력 있는 목소리하고 그 카리스마 있는 연기는 금방 무대로 꽉 채우고 한국 연극의 대명사이면서 살아있는 전설로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2005년부터는 한국연극인 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아 연극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헌신해 왔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고 10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의료비와 자녀 학비 지원을 하는 등 연극인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79살이 되면 선택은 딱 두 가지예요. 죽든지 아니면 80살이 되든지. 틀어막을 게 하나도 없는 구멍난 배에 탈 것 같은 나이지만 80살의 연극 배우는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그냥 가끔 생각해요. 무대를 버리고 재능만 남긴 채 사라지는 것과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나 자신을 들어 올리는 것 어느 쪽이 옳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배우에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함을 입증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62에 만난 작품 헤롤드와 모드. 여든이 되어서도 다시 연기하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80세의 할머니 모드 그 자체가 되었고 82이 된 올해에는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3편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배우가 된 것이 일평생 가장 잘한 선택이자 무대 위에서 죽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 말하는 박정자. 연극 배우이고 싶어요. 물론 많이 겁나죠. 그래도 내가 사는 동안에 연극 배우로서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생에도 난 연극 배우로서 살 거예요.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평생 배우. 그녀에겐 무대 위에 오르고 서 있는 모든 순간이 전성기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커튼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지금 나는 아직
부를 노래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작년에 재작년 말이겠군요. 저 인천상 동아일보를 세우신 인천상 시상식 때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그 상을 타게 돼서 그때 소개됐던 만들어졌던 영상입니다. 저는 작년에 무척 바빴어요. 3개의 작품을 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해밀릿, 그리고 뮤지컬 영웅, 그리고 샤무엘 베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며 3 작품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얼마나 2024년을 포근하게 보냈는지 제가 저를 생각을 해도 너무 대견한 거예요. 어머, 박정자 그걸 다 해냈어? 할 수 있었어? 사람들은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물론 전 다른 욕심은 별로 없어도 무대에 대한 욕심은, 연극에 대한 욕심은 그건 뭐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세 작품을 하는 동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은 사는 동안 연습실, 그리고 분장실, 그리고 무대예요. 그 3군데만 있으면 다른 잡념이 없어요. 아무 잡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좋은 작품, 좋은 연기, 좋은 관객들과 만나는 그 상상만 하는 거죠. 뭘 먹을까? 무슨 옷을 사입을까? 무슨 구두를 살까? 무슨 가방을 살까? 이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연습장, 그리고 분장실, 그리고 무대. 무대로 이렇게 등장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나, 그러면 그 극장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극장의 경우입니다. 먼지들이 이렇게 굴러다녀요, 날아다녀요. 저는 그 먼지를 주워요. 그 먼지마저도 감사하다. 극장의 모든 이 공간, 그리고 무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무대 장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이런 것들이 막 굴러다닐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 못을 주워요. 그게 그건 어떻게 보면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무대를 향하는 저의 기도. 그리고 무대는 보통 천정이 굉장히 높거든요. 정말 높아요. 우리가 연극을 이렇게 처음 막을 올리는 날은 항상 무대 위에서 고사를 지내요. 근데 그 고사라는 건 어떤 종교적인 해석이 아니라 연극의 신에게, 네, 그러면 무대 위에 그 고사라는 건 뭐냐면 기도인데, 공연하는 동안 아무 사고도 없었으면, 또 공연장에 많은 관객들이 와 주었으면, 그리고 배우들한테도 굉장히 응원이 되는 정말 좋은 작품을 무대 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하는 그런 시간이죠. 연극의 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네. 작년에 세 작품을 하는 동안 햄릿은
벌써 3번째 공연을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현미 씨 나와버렸네. 네, 네, 잠깐만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햄릿을 할 때 국립극장 대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햄릿 국립극장에 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당연히 네, 아주 큰 대극장입니다. 근데 대극장 객석을 완전히 비워놓고 메인 커튼을 내리고 무대 위에다가 객석을 마련을 합니다. 객석을. 거기에는 9명의 배우들이, 딱 남녀 배우 9명의 배우들이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한 배우들만 9명이 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모두 다 소화합니다. 조금 이따가 영상 뭐 잠깐 보시겠지만, 그때 저는 햄릿에는 여배우가 그렇게 맡을 역할이 없어요. 오피리아 아니면 그 왕비, 그것으로도 왕비입니다. 햄릿의 어머니. 근데 제가 뭐 오피리아를 하겠어요? 왕비는 해볼 만도 하죠. 근데 너무 재미없어요. 왕비 너무 그냥 뻔해요. 제가 맡은 역할은 남자 역이에요. 폴로니어스, 오피리아의 아버지. 물론 저는 무대 위에서 항상 어떤 역할이, 그게 남자역, 여자, 물론 중요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저는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도 럭키도 남자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남자 여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인간입니다. 하나의 사람이죠. 네, 앞으로도 저는 어떤 역할이라도, 정말 어떤 역할이라도 기꺼이 할 생각이고요. 그 햄릿의 첫 회째는 제가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했지만, 두 번째 다시 공연을 할 때는 제가 광대 중에 하나, 광대 1, 2, 3, 4 중에 1을 맡았습니다. 물론 극중 극에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에 광대지만, 이 햄릿에서는 제일 먼저 광대들이 4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미 다른 배역들은 다 죽어 있죠. 근데 제가 하는 한마디 대사가 있어요. 죽다 뼈가 시리게 죽어. 근데 그 연극 중에 아까도 그 시를 낭송하시면서 무대 위에 나와서 그 첫 음절, 첫 소절 참 중요하거든요. 그 대극장에서. 그런데 그때는 저한테 모든 책임이 느껴져요. 관객을 어떻게 만날 것이고 그 관객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그 책임이 저의 첫 대사에 다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다 뼈가 시리게 추워 하면 관객들이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그거 좋은 얘기죠? 네. 몇 마디 안 되는 대사지만 저는 후배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대사라는 게 그냥 이런 운동 똑같습니다. 우리가 배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마지막에는 골에 넣는 거거든요. 넣어야 돼요. 골프는 아마 땅볼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땅에서 굴러가니까. 물론 쳤을 때는 공중을 날아가지만 모든 시어들도 아까 시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한 글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몇백 번 곱씹어야 여러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한테 너희들이 절대로 이 공을, 이 대사를 땅볼로, 땅에 굴러다니게 만들지 말아라. 성공시켜서 골인 시켜라.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연극을 하면서 지금도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도 떨리냐고. 근데 정말 떨려요. 정말입니다. 그건 왜 떨리냐? 내가 연기를 더 잘하려고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심은 내려놨어요. 실수할까봐.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떨려요. 그래서 긴장합니다. 아주 인간적이긴 한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어떤 때는요 호흡 곤란이 올 때도 있어요. 무대 뒤에서 손숙, 윤석화, 박정자, 김성령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무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햄릿 할 때 무대 이 개막 종이 울리면 무대 뒤에서 다 각자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다 똑같을 거예요. 결국은 진심이죠. 그거는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객들하고 어떻게 만나서 관객들한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결국은 감동이거든요. 감동을 나누어야 돼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연극의 휴머니티는 배우와 관객이 만나는 것. 방송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내 기분에 취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느껴져야 되고. 네. 배우의 휴머니티와 관객의 휴머니티가 만날 때 그때 연극에 진정한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대라는 건 항상 뭐 정말 살 떨리는 거죠. 살 떨리는 게 무대입니다. 그 작년에 특히 더 힘들었던 건 뮤지컬 영웅을 할 때 그 저기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할을 할 때인데 세종문화회관이 극장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리고 무대가 엄청나게 큰데 그 마지막 그 어머니가 지어보낸 조마리아가 지어보낸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안에 사는 그 교수대에 서거든요. 저 실제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럴 때 그 일본 간수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독백을 하고 그 이 큰 무대에 막이 이렇게 열리면서 조마리아 어머니가 딱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극장인지요, 세종문화회관. 근데 그 뒤에 서 있을 때 이거 열리기 전까지 뒤에서 그 무대 크루들이 무대를 장치를 이동하는 크루들이 그 남자들의 그 큰 손이 양쪽에서 딱 해가지고 무대를 싹 열 때 자지러질 것만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만 같아요. 60년 연극을 한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뮤지컬이니까 한 소절 놓칠까봐, 박자 틀릴까봐, 대사 같으면 어떻게 조금 얼버무려 보기도 하겠지만 노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끝나서 돌아올 때는 내가 오늘 해냈구나. 이 한 회도 해냈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온 몸의 신경이 그냥 완전히 그걸 굳었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도 내가 살아있네. 그리고 그 다음날 공연을 또 하네. 생각을 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기의 여자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아까 우리 선수 언제 또 그렇게 잘 컸을까? 우리는 아주 아기 때 만났거든요. 제가 44살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럼 40년 전에 40년 전에 만났어요. 네. 그때 아주 꼬마였거든요. 극단 산울림 살림도 너무 잘했고 정말 그 이름을 잊지 않는데 위기의 여자 때 제가 캐스팅이 됐던 그 에피소드는 너무 재밌어요. 연출가 이명웅 선생님이 물론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출가셨죠. 근데 산울림 서교동에 있는 산울림이 소극장이 1주년이 되는데 시모누 드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를 막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장인물은 딱 3명밖에 없어요. 주인공 모니크, 그리고 남편 모리스, 그리고 하나의 여성이 딸, 의사 뭐 역할을 다 했었으니까 이 세 사람이 출연을 하는데 처음에 이명웅 선생님이 연출자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여자를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여배우를 좀 추천해 달라. 아니 여배우한테 여배우를 추천해 달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위기의 여자는 저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왜냐? 저는 무대 위에서 항상 너무 강했으니까. 너무 강했어요. 아까 손진책 씨도 손숙도 다 그렇게 얘기했죠. 카리스마가 뭘까? 카리스마? 네. 저는 무대 위에서 늘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하니까 시어머니, 무당, 한여, 아니면 수녀 원장, 하여튼 모든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위기의 여자 하니까 위기의 여자? 그건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배우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배우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근데 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배우를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김혜자 씨나 김민자 씨. 근데 저도 그 두 여성이 다 동갑입니다. 김민자 씨는 최불암 씨 부인이죠. 이제 그 당시는 연극을 했었으니까 이제 김혜자 씨는 더 잘 아시고. 그래서 왜 그 배우들을 캐스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배우들은 텔레비전을 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연극은 한 작품을 준비하려면 2달 이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에 올라서 공연을 하려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 배우들은 텔레비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연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 생각해봤어요. 어떤 배우가 좋을까? 그런데 연출 이명웅 선생님이 어떤 배우를, 제가 아는 배우인데 제 후배인데 그 배우는 어때? 그러죠. 한마디로 그 배우는 가슴이 없어서 안 돼요. 이랬어. 내가 내 손에서 커트를 시켰어요. 가슴이 이 가슴이 아니라 가슴이 없어요. 그 배우는 아직도 좋은 연기를 못해요. 제가 보면. 자, 어느 날 제가 이게 이제 시간이 막 급해진 거예요. 제가 임 선생님한테 연출한테 그랬어요. 그 위기의 여자 박정자는 안 되나요? 위기의 여자 박정자는 안 되나요? 그때
박정자 골백번 생각해봤지만 위기하고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내가 늘 너무 강했으니까. 근데 위기하고 거리가 가까운 건 뭐고 먼 건 또 뭐야? 아니 위기가 몰라 여기다가 위기 이러고 써 붙이고 다니나?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 고정관념이에요. 왜? 왜 누구는 위기가 되고 누구는 위기가 안 되고 뭐 위기에 절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나? 그리고 위기에 절어 있는 사람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면 그것도 뭐 구질구질하게 뭘 보겠어요. 그거 처량하기만 하지. 그러더니 그날로 다른 배우가 캐스팅이 안 되니까 저한테 대본을 던지셨어요. 저희 동네까지 찾아오셨어요. 서초동에. 내일부터 연습이야. 그런데 그 대본을 그 당시 딱 들여다보니까 한참은 텔레비전 1회짜리 드라마 같은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바람 좀 났다고 바람 좀 피운다고 그게 뭐 그렇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일까? 아니 그까지 우리 저기 남편한테는 저기 남편 친구가 그래요. 이 감독 여자친구는 한 트럭 반이래요. 한 트럭 반이래. 한 트럭 반이나 하나나 둘이나. 네. 하여튼 너무 그 대본이 물론 보바 시모네 보바르의 위기의 여자는 그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소설을 정복군이라는 작가가 희곡으로 각색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처음 위기의 여자가 연극으로 막에 올랐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 고정관념을 그거는 내가 실제로 무대 위에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습 들어갔어요. 이병웅 연출 선생님 이건 수업이도 모를 거야. 박정자 씨는 무대 위에서 늘 80도라는 거예요. 체온이. 그러니까 얼마나 늘 광기에 그냥 그저 네. 그렇게만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체온을 20도로 낮춰달라. 역시 훌륭한 연출가는 배우한테 훌륭한 주문을 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80도를 20도로 낮춰달라. 저는 연습하는 날부터 계속 나를 죽이는 거. 내가 그동안에 겹겹이 입었던 옷들을 하나하나 다 벗어내는 그 연습 기간을. 그리고 연습 기간으로 다 완성되는 게 아니고 연극은 무대 위에서도 관객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성숙해져요. 연습만 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관객들의 표정, 관객의 호흡, 관객의 반응 이걸 보면서 연극을 좀 더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연 첫날인데 끝내고 분장실에 저는 이 연극이 실패일지 성공일지 몰라서 1986년입니다. 1986년 그때는요 위기의 여자가 넘쳐났었어요. 지금은요 위기의 여자 하나도 없어. 동의하시죠? 위기의 남자는 있어요. 유자여 선생님 동의하시잖아요. 위기의 여자. 지금 위기의 여자를 연극한다면 극장 텅텅 빌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위기의 여자들이 없으니까. 첫날 공연을 딱 끝내고 그냥 정말 망연 자식 그냥 그 거울 앞에 이렇게 딱 보고 앉아있는데 이명웅 선생님이 계단을 막 내려오시면서 박정자 씨 뭐해? 제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빨리 까대로 와.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실패는 아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위기의 여자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연출만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도, 그 누구도 위기의 여자 박정자가 될까? 저는 상관왕을 했어요. 1986년에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극평가 그룹상, 연극 평론가들이 주는 상. 그래서 연출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죠. 이건 농담이지만 아마 이명호 선생님이 저 세상에서 그러실 거예요. 에휴, 박정자 잘하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면, 네, 그 위기의 여자는 모바르가 뭐 그렇게 시시한 작품을 썼겠습니까? 세계적인 작가인데 위기로서 극복하는 거죠. 위기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내가 다 편안하고 잘 사는 줄 알아요. 위기를 통해서, 위기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자각하는 기회. 위기는 우리가 위기가 무섭다고 겁내서 자꾸 도망치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비겁할 거예요. 그 발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기라는 건 사실 뭐 항상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의 여자는 어느 날 공연을 하러 나갔는데 산울림 소극장이 굉장히 조그만 극장이에요. 근데 관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근데 먼 데서 왔는데 연극을 안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무대 위까지도 관객이 같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관객 무릎하고 닿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공연장에서 정말 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공연을 했던 그 시간, 어느 날 무대 위에 딱 나갔는데 어떤 여성 관객이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극장에 올 관객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몸빼 바지라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욕실에서 신는 이렇게 수리포 있죠. 그리고 주머니, 여기 손에는 딱 그때 토큰 시절이에요. 버스가 토큰이나 들어있을 법한 손지갑에 요만한 거기 손수건 딱 하나. 제가 무대 위에서 딱 나갔는데 그 관객이, 연극은 라이브거든요. 오늘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잖아요. 미소를 지어 주시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웃고 계시잖아요. 이거 라이브예요. 연극은요, 영화나 TV하고 달라요. 그리고 네, 자, 나갔는데 고개도 못 들고 앉아있어요. 첫 몇 마디 했는데 뭐 연극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몇 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관객은 작정을 하고 왔어요. 나는 위기야. 나는 위기의 여자야. 작정을 하고 그냥 계속 울어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내 공연은 저 관객을한테 바칠 거야. 물론 시인들이 시를 한 편 쳐서 사랑하는 연인한테 바치기도 하죠. 저는 어떤 때는 가끔 어떤 관객을 제 마음대로 정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남편을 위해서 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은 몰래 와요. 나한테 그렇게 많은 위기도 선물로 주었던 사람인데, 뭐 주었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뭐, 네. 괜찮죠. 네. 근데 오늘은 내가 이 1시간 40분 동안 이 위기의 여자 공연을 저 관객한테 바치겠노라. 그 사람은 물론 모르죠.
끝날 때까지 얼마나 울었을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을지.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을 아마 그녀가 알았다면 더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위기의 여자. 1986년 그때 여성 관객들이 극장에 몰려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이름 석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누구 엄마, 그냥 순이 엄마, 철이 엄마, 뭐 누구 엄마,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올라오셔서 신앙송 하셨죠? 본인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늘 웃음꽃이 그렇게 활짝 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1986년 누구의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여성들이 극장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의 여자는 우리 연극의 아주 대단한 그 여성 연극으로서도 큰 분수령이었지만 하여튼 연극계의 어떤 대단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그리고 연극 배우 박정자 여자로 다시 태어났고, 그동안에 제가 했던 배역들은 다 그냥 이렇게 뭐 무슨 역이어도 상관은 없었지만 위기의 여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박정자라는 배우가 이런 배우가 있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의 여자, 우리가 산울림 무대는요, 내 어머니의 무대나 분장실 이런 데는 내 어머니의 작은 숲 같아요. 내가 마치도 어머니의 작은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참 편하네요. 물론 그 안에서 많이 갈등하고 죽어나고 연말을 해야 연습해야 관객들 앞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무덤 속 같기도 하고요. 자, 산울림을 통해서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근데 위기의 여자는 제가 연출자한테 그렇게 얻어낸 배역이에요. 근데 저는 잘 받아내요. 왜냐하면 연출자들이 꼴통이에요. 뭐 농담 반, 진담 반. 네. 그런데 그 위기의 여자는 제가 엎드려 절받기로 받은 배역이잖아요. 자, 어느 날 윤석화의 다른 공연이 이렇게 산울림에서 예고가 저기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 이게 예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웅 선생님 또 그때가 바로 제가 50인 거예요. 위기의 여자 때 또 딱 그 주인공 모니카의 나이도 44살이었어요. 그때 전 44살이었어요. 너무 공교롭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의미를 이렇게 붙인다면. 근데 거기는 분명히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그래서 객석에 같이 있다. 선생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근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렇게 좀 뻔뻔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요, 떠먹여주는 밥만 먹지 않았어요. 연극을 하는 동안. 제가 그래서 엄마는 50의 바다를 발견했다가 또 대표작이 된 거예요. 그거는 딸을 뭐 6번인가 딸을 바꿔가면서 거의 20년을 그 50에 시작하는 공연이 아마 내가 70대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한 건 아니지만 또 딸을 만나고 하면서 산울림에서 전국 공연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너무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저기까지야 가야 해, 가야만 해.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막 갔지. 어떡하지? 사실은 밤을 새워야 돼. 근데 저기 다음 순서도 기다리시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상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이게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햄릿입니다. 윤석하. 네. 권성 누구예요? 유인천 씨. 한명구. 네. 연습하는 연습실 풍경입니다. 안무는 안은미 씨.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극장 헤어롬 극장의 메인 커튼은 완전히 내려놓고 그 큰 무대 위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무대 세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밖에. 배우들이 모든 걸 다 커버해야 합니다. 이 객석이 무대 위에 만들어 놓은 객석입니다. 근데 관객들이 이런 무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대 뒤를 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9명의 배우입니다. 모두가 다 이해랑 연극상을 탄 배우들입니다. 가운데 지금 뒷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어떤 제의를 이게 코러스가 돼서 제의를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뼈가 시리게 추고 넌더리가 난 어제도 아니요 오늘도 아니요 내일도 아닌 깊은 밤 별들이 흐른다 창백한 얼굴로 종종 걸음친다 어린 시트 어둠 속에 일렁이며 흔들흔들 넘실넘실 가득히 떠도는 땡 그럼 땡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 댄리 선왕께서 호련히 세상을 버리시되 하늘이 무너져 이 슬픔을 어찌 말로 다할까 보냐만 정동환 배우입니다. 어지러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지라 미쳐 날뛰는 이 마음을 억누르고 앞에 햄릿은 유인천 씨입니다. 괴롭도다. 오피리아는 우리 윤석화. 저 앞에 전무성 선생은 저보다 한 살 위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역할로 아들로. 모두의 친구도 이렇다. 무엇보다 네 자신에게 진실을 빼야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진실에 내 말 명심해라. 이런 듣고 한 일을 올리지 마라. 알았어.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빨리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여기는 조금. 네. 네. 아니요. 조금 더 이 장면을 햄릿하고 하는 장면을. 네. 아니 아까 뒤로요. 뒤로 앞으로. 네네네. 이건 지금 마지막 장면이어서 네. 네네 여기요. 네. 그 오피리아의 아버지하고 햄릿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왕비 손숙 씨입니다. 근데요, 의외의 역할을 하는 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뭐 왕비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오피리아의 아버지 남자 역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여기 네, 이건 마지막 장면인데, 네, 조금 아까 거기 네, 아니요, 네, 지나가 주세요. 네, 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커튼콜 장면인데요. 나이 순서대로 나와서 인사해요. 나이 순서대로. 자, 윤석화, 유인촌, 김성녀, 정동환, 그 다음에 손수, 박정자. 화보성 들으셨죠?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요거 끝나고 이제 아니요. 네. 요거 처음부터 네. 네, 요 아까 네. 아까 스틸 나오는 데부터 사진 나오는 데부터 해주시면 돼요. 이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인데 지나가 주세요. 네, 제가 아주 정말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12살 빌리의 할머니, 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할머니, 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고도를 기다리며, 네, 샤무엘 베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며. 서 돌아서 외투 럭키입니다. 짐꾼. 말 한마디 없죠.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어요. 워낙 남자 역이고요. 채팅 연출자한테 그리고 프로듀서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럭키 역 내가 할게. 이것도 제가 얻어낸 배역입니다. 외투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요? 이래요. 그래 정말 내가 할게. 그래서 했습니다. 아마 고도를 기다리면은 정말로 많은 공연을 했고 이명웅 선생님 연출로 외국에서도 정말 좋은 평을 받았고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이 이 공연을 했습니다. 신구 선생과 박근영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야. 의자. 그래서 두 분만 좋다면은 길을 다시 떠나기 전에 잠시 두 분 곁에 머물고 싶은데
자, 여기.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입니다. 바구니. 저 바구니 소품도 제가 다 누더기를 저렇게 꼬매서 신선한 공기가 식욕을 자극하는 더 멀리 그리고 제가 저기 신은 구두는 녀석한테 저의 친구의 구두예요. 이거 좀 봐라. 뭐, 이 목말이 아무도 안 보여. 이쪽으로 와봐. 아, 이런 세상에 이 상처 말이야. 그 때문이야. 손에서 벗겨진 거야. 아, 이럴 수밖에. 내 집에서 아주 입술 진근하고 침을 흘리는데 바본가 봐. 그래 보여. 갑상선 종양인가? 그건 아닐걸. 아, 숨을 헐떡거리는데 정상이야. 이거 눈 좀 봐라.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잖아. 언제 씻고 가는 것 같아?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네가 한번 물어봐. 괜찮을까? 아, 뭔가 뭐 있어? 저기요. 아, 좀 크게. 여보세요. 그만. 적당한 값에 팔아버릴 생각이고 그게 내 선의야. 솔직히 저런 녀석들은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 건데. 울어요. 저런 늙은 개만도 못한 녀석. 자, 불쌍해 보이나 본데 위로해 주시지. 자, 이걸로 눈물이나 좀 닦아줘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낯선 사람 싫어하니까. 어디 주라고 해보세요. 정쳐 이 자식아. 저게 답니까? 더 추워! 어이! 그게 춤이야? 그 정도는 나도 추겠다. 조금 연습만 하면 되겠네. 예전엔 헐헐 날랐지. 근데 지금은 저게 최선이에요. 방금 춘 춤을 조금만 더 갈까요?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네. 아니야, 고쳐내. 네. 여기부터라도 가볼게요. 네네. 네. 설정되었습니다. 받고 말하면 왜 그런지 이 이게 한 8분짜리 럭키의 독백입니다.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도 맥락이 안 가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면 연기할 수 없는 장면. 미완성의 한국과 별세의 노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브릿지의 인간은 예수와 고난의 반대 의견과는 반대로 인간은 요건데 영양 성취와 배설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리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한쪽에는 육체 훈련의 발달, 스포츠 훈련의 발달. 이를테면 테니스, 축구, 도보, 자전거, 경주, 수영, 마술, 테니스, 항공, 옳지. 롤러. 스케이트, 빙상, 스케이트, 테니스, 항공, 테니스, 빙상, 테니스, 항공, 테니스, 여름, 겨울, 잔디밭 위에, 전나무 위에, 땅바닥 위에, 테니스 항공, 옳지. 또 테니스, 항공, 땅바닥 위에, 바다 위에, 옳지. 공중에 하기. 테니스림과 그 대용 약품의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오해 속에 왜 그런지 모르지만 9구멍짜리와 18구멍짜리 골프 테니스 하면 그렇지 또 테니스 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이제 여기까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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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제 럭키에 끌려서 끌려나갑니다. 죽었나봐. 이러다 죽겠어요. 좀 도와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잡네. 일어나 이 썩을 놈아. 일부러 이러는 거야. 자, 다시 붙잡고 이렇게 세워요. 더 못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어서. 자자, 다시 한번. 자자, 두 분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다리야. 오고. 자, 다시 한번. 자. 자, 두 번 흔들면 안 돼. 이제 놔두세요. 네. 이 럭키는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하겠어요. 물론 작년에 한 거지만,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때 이제 무당으로 제가 나와야 했었는데, 어떤 여성이 그 만신이었는데, 저를 도와줬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작품을 공연할 때인데,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데 전화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그래서 공연 선생님 오랜만에 공연 너무 잘 보고 갑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요.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가 마치도 이 독백을 하는 8분 동안 저건 어떤 신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은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뭐 다 그렇기도 하지만 신들리지 않으면 저 연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만신이 젊은 여성이었는데 문자를, 물론 그 후에 아직 못 만났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도 내가 무대 위에서 자기가 말하자면 신과 대화를 할 때 상황을 아마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이 무대 위에서 그 연기를 할 때는요, 마치도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대사를 외워서만 물론 당연히 외워야 하지만, 근데 어느 날 그 장면이 딱 끝났는데,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저 2층 저 윗자리에서 어떤 남성의 목소리예요. 중년 남성, 혼자. 그러니까 딱 끝나면은 극장이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 조용한데 브라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브라보. 근데 브라보 이게 아니라
박수치는 브라보가 아니라 브라보. 혼자 그 소리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저한테 귀에 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이거는 텔레비전이나 영화 화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연극이기 때문에 배우의 휴머니티와 관객의 휴머니티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브라보. 저는 지금도 그 남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광고를 해야 그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 그걸 그냥 사랑에 빠질 것만 같아요. 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연극을 통해서 관객과 만날 때 그런 황홀감? 네, 황홀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조금 나야 되지. 그런데 결국은 제 자랑만 했나 봐요. 근데 뭐 자랑해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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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는 아까 뭐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이거 뭐 이렇게 나왔네. 한 몇 분이 구경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8월 이건 뭐냐면 그 해경궁 홍씨의 한중노곡을 가지고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사실은 낭독 공연이 더 집중력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뭐 연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로 저는 지금 작품을 연습하고 있고요. 첫 대사가 오늘도 조용하네. 그거예요. 첫 대사가. 그런데 그거를 저는 몇백 번씩 해봐요. 오늘도 조용하네. 아니면 오늘도 조용하네. 할까? 어릴 땐 아침마다 어머니 아버지 두런두런 말소리에 잠이 깼는데 일어나 나가보면 어리는 것이 아침 귀 밝은 것은 꼭 노인네 같구나 하며 웃으셨지. 밤이나 낮이나 조용해. 네. 아까 아주 드라마 하듯이 연극하듯이 시들을 아주 절절하게 잘 읽어주셔서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이 얘기만 해경궁은 그 지독한 시아버지 영조 그리고 남편 경모궁 죽은 다음에 사도세자지만 그리고 그 잘난 정조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 남자를 겪어낸 해경궁의 이야기입니다. 해경궁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게 82살, 뭐 83살 지금 제 나이나 너무 같죠? 지금도 그냥 지문이니까 그냥 읽어. 근데 그 지문 속에 많은 호흡을 쳐줘야 돼요. 다 들어있어요. 정말 다 들어있어요. 지난번 공연에 못했던 거 지금 또 찾아내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리고 혼자 대본하고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 한 편, 두 편 읽으실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시 그 뒤편에 글자 뒤에 숨어 있는 그 시인의 그런데 사실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비평가들도 몰라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뒷속에 있는 거 챙겨서 하시면 새록새록 더 아름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수해로 정말 집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네, 그 기도가 어디에 닿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이재민들이 잘 이겨내고 다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의 다 넋을 놓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박정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를 못 드려서 그 우리들 한의원의 김수범 원장님께서 촬영해 주시러 오셨는데 진료 끝나고 오시느라고 좀 늦으셨어요. 감사드리고 아까 남해에서 우리 김향수 선생님, 네 남해에서 오늘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기자 선생 오셨어요? 한글 낭송회 그 한글 문학 낭송회 회장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강일덕 시가울 네, 회장님 오셨습니다. 또 소개 남기선 우리 신화을 고모님으로 계시는데 남기선 낭송가 오셨고요. 소개 안 하십니까? 네. 우리 KBS 그 PD셨던 우리 낭독의 발견 PD 하셨던 김상기 여기 또 유자 선생님 후배세요. 네, 이어서 낭송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 김봉술 낭송가님의 홍사영 시인의 나는 왕이로서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